자,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하게 물리학 통합과 이제 기막 중간고사 전까지 어떤 내용을 배운다 했었냐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첫 수업이 진행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주에는 개념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개념 딱 가속도 법칙 해당하는 부분만 할 거예요. 가속도가 뭐고 그건 가속도 법칙이고 딱 두 개만, 딱 오로지 두 개만. 자, 그러면은 시작해 봅시다. 속도, 속력, 가속도. 자,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는 도입을 해야 돼요. 이전에는 중학교 때는 우리가 속력, 물체의 빠르기만 생각을 했었어. 물체의 빠르기만 생각을 했었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진 않죠. 계속 몸을 돌린다거나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는 것도 우리는 고려를 해줘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방향까지 생각을 할 거다. 방향을 포함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속도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는 조금 큰 글씨로 두 개를 간략하게 표현했어요.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와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 이동 거리와 변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했었지만 다시 한 번 또 한 번 얘기를 하자면 이동 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 변이는 물체가 위치가 변했을 때의 직선 거리와 방향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다음에 어떤 시간 동안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통해서 각각 속력과 속도의 개념을 갖고 올 것이다. 자, 네, 속도 밑에 지금 동그라미 1로 돼 있어가지고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평균 속도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속도의 평균이야. 속도의 평균이야. 평균이 뭐예요? 그냥 다 더하고 더한 거만큼 나눈 게 평균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얘네가 어느 정도의 값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가? 내가 계속해서 빠르기가 바뀌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떤 시간 동안 얼마만큼 움직였을 거야.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내가 평균적으로 이 속도로, 이 속력으로 움직였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위치가 변한 정도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평균 속도다. 내가 속도가 중간에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리를 실질적으로 걸린 시간으로만 나눠주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속력과 속도 헷갈릴 수 있지만 속력과 다르게 속도는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단위 둘 다 단위는 같다. 초속 몇 미터 또는 미터 몇 초, 미터 퍼 세컨드, 시속 몇 킬로미터, 킬로미터 매 시리, 킬로미터 퍼 아워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속력 속도는 이 정도면 되겠죠? 네, 가속도. 속도가 변해.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변했는지 표현할 거야.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했는지 표현할 거야. 속도가. 따라서 어떤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가 크기를 결정하고요. 이때 방향은 속도가 변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속도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킥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의 속력이 변해요.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속도가 증가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속도의 변화량이 이 시간으로부터 이 시간까지 속도의 변화량은 플러스 V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플러스 V. 커지고 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내가 이 시간 동안 속도가 변한 정도가 내가 움직이는 방향이랑 같네. 그러면은 가속도가 속도의 방향과 같구나. 가속도가 속도의 방향과 같구나. 달리 말해서 가속도의 방향이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으면
나의 속도는 계속해서 커지겠네 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속도가 감소하고 있을 때 보면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가 얼만큼 변했어? 이 시간 동안은 내 속도가 마이너스 v, 속도의 크기가 감소했어. 근데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감소하고 있네요. 크기가 감소하고 있네요. 가속도는 속도의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속도가 감소할 때는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 그러면 이제 내가 느려지고 있으면 나한테 작용하는 가속도는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인 거고, 내가 빨라지고 있으면 가속도는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맨 처음에 플러스로 잡고 생각하는 게 좀 좋습니다. 내가 여기로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아버리면 앞으로 뭔가 계산을 할 때 계속 반대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불편할 거야.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을 항상 플러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플러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자, 밑에 가속도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움직이면서 속도가 변하면 그게 가속도 운동이에요. 내가 움직이면서 속도가 변하면 그게 가속도 운동이다. 근데 달리 뭐 더 적을 말은 없어요. 우리가 정확히 운동을 분석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번 주엔 안 할 거야. 이번 주에 운동 분석까지는 안 할 거야. 그냥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 운동이다.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가속도 운동이 아니다 정도 기억해 주면 되겠다. 물론 이제 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데 방향은 변할 수도 있죠. 그때도 가속도 운동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통합과학을 들었다면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역학 시스템에서 중력이 작용하는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구 중력에 의해 달이 공전하면 달은 힘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달은 가속도를 가지지 않는다거나 라고 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 떠올리면서 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도 방향이 바뀌면 가속도를 가지고 있구나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관성의 법칙 넘어갈게요. 사실 가속도는 이 정도 될 것 같고 엄청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관성의 법칙 언급을 하고 지나갈 겁니다. 언급을 하고. 자, 관성이 뭐냐? 관성이 뭐냐? 그대로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관성이야. 누가 건들지 않으면 나는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야.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니지, 일어났어요. 뺄게요. 자, 아침에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있어. 알람이 안 울리면 그대로 계속 누워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쌤도 오늘 아침에 6시에 알람이 울렸는데 일어나기 싫었어요. 일어나기 싫었어. 6시에 알람이 울렸지만 일어나기 싫었어. 근데 6시 1분 뒤에 한 번 더 알람이 울려서 어쩔 수 없이 일부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학원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있네요. 뭐 별거 아닌 이야기다. 아무튼 누군가 건들지 않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야. 건들면 그 상태가 변하겠네. 네, 건들어서 상태가 변한 거는 지금 당장 얘기 안 할 거고, 건들지 않았을 때 얘네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냐? 멈춰있는 애들, 내가 봤을 때 멈춰있는 애들 계속 멈춰있을 거야. 멈춰있는 애들, 내가 봤을 때 멈춰있는 애들 계속 멈춰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움직이고 있는 애들, 근데 누가 건들지 않네? 누가 힘을 가하지 않네? 그러면 얘는 그대로 움직일 거야. 자, 이러한 관성에 의한 관성은 멈춰있는 애들이든 움직이는 애들이든 모두 가지고 있는데, 관성에 의한 현상,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거를 가져오면 이제 각각 정지한 물체가 가지는 정지 관성과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관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버스에 타 있고 이제 학교로 가기 위해 버스가 출발하고 있어요. 갑자기 출발했어요. 갑자기 출발했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버스 안에 서 있다가 갑자기 출발한 버스 때문에 몸이 뒤로 쏠렸습니다. 몸이 뒤로 쏠리다 못해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제주도 버스는 이게 있나? 없지 않나? 마지막 한게 오래돼가지고 이거 그 잡는 거 뭐라고 하죠? 뭐라고 했는데 이거 이름이 까먹었어. 아무튼 그거 손 잡는 손잡이.
손잡이가 없죠. 제주도 버스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버스 복도에 서 있다가 뒤로 우당탕 넘어질 수 있다. 손잡이 있나요? 내려오는 게 있나? 있어? 나 마지막 생각 오래돼가지고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으면 뒤로 넘어져 버리겠네요. 나는 멈춰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했기 때문에 나는 그 멈춰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뒤로 넘어져 버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운동 관성. 움직이고 있던 녀석은 계속 움직이려고 해. 자, 여러분이 달리다가 또는 걷다가 뭐 어디 계단을 내려가다가 어떤 턱 튀어나온 부분에 발이 걸렸어. 근데 내 몸은 앞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발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발은 멈췄지만 몸은 앞으로 나아가겠네. 그럼 기울어지면서 아이쿠 넘어져서 뭐 얼굴이 다친다거나 아프겠죠. 이렇게 관성 현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것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 휴지를 갑자기 끊는다거나 휴지를 잡아당겨서 뜯는다거나 하는 것들 모두 관성 현상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법칙의 형태로, 즉 그럴싸하게 표현할 건데 뉴턴이 제 첫 번째 법칙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이 0이면 즉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면 물체는 그 상태를 유지할 거야. 정지해 있으면 정지해 있을 거고 움직이고 있으면 계속해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할 거야. 등속도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여기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더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자, 앞에서 했던 거 여기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이건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연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 3학년이 됐을 때 연계할 수 있는 개념인데, 내가 봤을 때 멈춰있는 애가 있어. 자,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돌은 지금 정지해 있어. 그쵸? 내가 가만히 있는 돌을 봤을 때 돌은 멈춰 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어떤 행인이 돌을 본다면 돌은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지 않나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돌을 본다면 돌은 지금 움직이고 있어. 내가 봐봐. 내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지만 내 위치에서 돌이 점점 뒤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돌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있는 현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돌은 정지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일정한 속도로. 그러면은 돌이 지금 내가 봤을 땐 일정한 속도로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돌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다. 많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자동차에 타 있어.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내 옆에 있는 자동차랑 우리 자동차랑 속도가 똑같으면, 속력이 똑같으면 내 입장에서 저 자동차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 얘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관성계까지 도입될 수 있는 개념이긴 한데 그건 그렇다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을 들어가기 전에 가속도, 알짜임, 그리고 질량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먼저 파악할 겁니다. 자, 가속도는 앞에서 속도가 변하는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알짜 힘과 질량이 튀어나왔어. 자, 우리가 건들지 않는 물체는, 내가 힘을 가하지 않는 물체는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했어. 그럼 내가 힘을 가하면 그 물체는 상태가 변하겠네. 그러면 이 녀석이 상태가 변하는 정도는 과연 뭐에 따라 달라질까? 자,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100kg짜리인 사람이랑 50kg짜리인 사람이랑 내가 똑같은 힘을 가해서 민다면 누가 더 쉽게 밀릴까요? 가벼운 사람이 좀 더 쉽게 밀리겠네. 무거운 사람은 밀기 힘들어. 변하게 하기 힘들어. 아까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 자, 봅시다. 우선 질량이 똑같을 때, 질량이 일정할 때 내가 힘을 세게 주면 줄수록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힘을 가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대.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대. 그런데 내가 힘을 1만큼 가했을 때 속도가 변하는 정도랑 내가 힘을 2만큼 가했을 때 속도가 변하는 정도, 3만큼 가했을 때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전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특히 가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어. 그럼 얘를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변하는 정도, 즉 가속도로 표현한다면 힘이 1일 때 가속도가 1이야. 힘이 2일 때 가속도도 2야. 힘이 3일 때 가속도도 3이야. 지금 어떤 물체의 가속도가 내가 가하고 있는 힘에 비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힘을 더 크게 가할수록 물체가 더 쉽게, 더 빠르게 변한다. 상태가 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가속도는 R자 힘에 비례한다. 두 번째, 힘이 일정하고 질량이 다를 때. 자, 힘은 일정한데 질량이 다르면 이 물체의 속도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자, 힘은 다 똑같은데 어떤 시간 동안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보니까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의 변하는 정도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잘 변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표현해주면 질량이 1일 때 가속도가 1이었어. 자, 질량이 2배로 늘어났을 때 가속도가 절반으로 감소했어요. 질량이 3배로 늘어났을 때 속도의 변화량이 3배 감소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가속도가 질량에 반비례하는구나. 또는 가속도가 질량의 역수에 비례하는구나를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종합해 봅시다. 가속도는 R자 힘에 비례하고요. 두 번째,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가속도는 질량으로 R자 힘을 나눈 값이네.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서 속도가 변하고 있다면 이 물체의 속도 변화량,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 가속도는 질량이 클수록 작을 것이고 가하는 힘이 클수록 크겠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있다면 얘기해 주실래요? 없나요? 다들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뉴턴이 또다시 이걸 보고 정리합니다. 질량이 m인 물체에 R자인 F가 작용하면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가속도가 생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F는 ma지만 이 양반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가속도는 질량분의 R자입니다 였어요. 즉 물체의 운동이 변하는 건 누가 원인이라는 거야? 힘이 원인이라는 거야. 즉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그 상태를 유지해.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상태가 변해. 다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그 상태를 유지해. 뉴턴 운동 제1법칙.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상태가 변해. 뉴턴 운동 2법칙. 이것을 언제죠? 18세기였나요? 그 1600년대는 17세기인가?
그 옛날에 대단한 발견을 하신 거죠. 대단한 발견. 아 그럼 그 양반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귀찮은 수식 없었겠네요. 놀랍게도 이 양반이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결국 발견했을 겁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음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어. 어떤 물체 또는 어떤 물체들에게 힘이 작용하고 있어.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물체들은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운동할까? 어떻게 움직일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복잡하게 힘이 작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요?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작용할 때 물체 운동을 표현할 겁니다.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표현할 거야. 이전에는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중력이 작용하면 물체는 아래로 떨어져요 와 같이 문장의 형태로 말의 형태로 표현을 했었다면 이제 우리는 수학적으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이 과학, 특히 물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방정식을 세운다거나 함수를 사용한다거나 수학적인 기술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수학이 어려우면은 적어도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여기까지는 떼와야 돼. 여기까지 떼와야 돼. 알겠죠? 그 정도는 아마 다들 쉽게 할 수 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사용하는 이유.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고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1차 함수가 있어가지고 y가 ax 더하기 b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어. 그래서 x에 1, 2, 3이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우리는 y에 1과 2와 3에 해당하는 값들이 각각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시간이라고 생각해보고 얘를 위치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지금의 시간에서 지금 위치야. 근데 1초가 흐른 뒤의 시간, 즉 1초 뒤의 미래의 나는 어디에 있어요? 2초 뒤의 미래의 나는 어디에 있어요? 3초 뒤의 나는? 4초 뒤의 나는? 내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난 다음 내 위치나 내가 움직이는 방향, 속도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놀랍죠. 실제로는 완벽히 예측하기는 거의 힘들죠.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구할 건데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1, 2, 3, 4 순서대로 내려가면 돼요. 첫 번째, 우선 이 물체들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찾는다. 중력, 마찰력, 공기저항이 있으면 공기저항, 그 다음에 누르는 힘, 압력 이런 애들을 모두 찾아요. 모두 찾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의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한다면 모든 힘을 찾아서 알짜 힘을 구한다. 그 작용하고 있는 힘을 전부 더해라 라는 소리죠. 세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질량을 대입해서 가속도를 구해라. 가속도를 구해라. 네 번째, 물체 가속도 구했나요? 그럼 물체의 속도 변화, 즉 운동 상태 변화를 알아냈네. 물체의 가속도로 속도의 변화와 위치 변화를 분석하면 됩니다. 자, 말로만 표현하면은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말로만 표현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연습을 실전처럼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실제로 우리는 운동 방식을 어떻게 세우냐? 가장 간단한 예시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자주 접하는 유형들을 살펴볼 거예요.